자, 이번 시간에는 에릭슨의 심리 사유이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프로이드를 시작점으로 하는 정신 분석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이제는 프로이드와는 약간 다르게 환경의 영향력도 반영하고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프로이드 학파라고도 부르는 에릭슨, 아들러, 융의 이론을 가지고 또 각각 한 문제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의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에릭슨에 대한 교재의 목차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유이론.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표현은 환경 변이를 강조한다는 측면으로 설명해 볼 때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방체계 이론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가족 내 콤플렉스, 오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성격의 발달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변이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에릭슨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방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의 이론을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해서 청소년기까지만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청소년기까지만 발달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특히 이 에릭슨은 인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강조하면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과거와 이드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현재도 강조하고, 그러면서 자아, 에고도 강조하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에릭슨의 심리 사유론을 바로 이 자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명 자아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성격 발달을 단순히 구순기부터 시작해서 생식기까지 구조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점성의 원리를, 연속성의 개념으로 점성의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우리가 인문의 영역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누적성의 원리, 전 단계의 발달을, 말하자면 인생의 계획표대로 이행이 되되, 인생의 계획표대로 계획표의 이행입니다. 예. 건너뛰는 것도 없이, 그래서 모든 것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누적성의 원리를 이렇게 점성의 원리라고 하면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양극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양극 이론이라는 것은, 프로이드는 단순히 구조적으로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이렇게 단순 구조 정리를 끝냈지만은, 여기는 긍정대 부정의 대비를 통해서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대비를 통해서 성격 발달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긍정대 부정에 대한 양극 이론을 여러분들은 일생에 걸친 8단계와 같이 연결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 주근자, 신생자의 8단계로 이렇게 이행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무의미 철자로 친자, 주근자, 신생자로 설명을 해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은 긍정적 측면의 발달, 친밀감 대 불신감, 좀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친감, 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해서 소위
긍정적 측면의 발달에 머리말만 가지고 무음이 철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굳이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듯이 이렇게 성년의 나이에 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시험 때 양자, 양극이론의 대비를 통해서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나타나는 성격 발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프로이드는 거시적으로 봐서 일생에 걸쳐서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유치원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단계. 다시 말해서 유치원 단계 남근기가 바로 일생에 걸쳐서 성격 발달의 결정기고 그 이후에는 거의 성격 발달에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 소위 유치원 단계 정도를 너댓 살 정도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위 결정적 시기를 미시적으로 접근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생에 걸쳐서 성격 발달의 단계를 8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일생에 한 번만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 발달의 모든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격 발달의 이런 결정적 시기를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리비도의 위치 변화로 설명했잖아요. 그야말로 성적 활력소라고 표현했던 리비도가 소위 입술에 있을 적에 항문에 있을 적에 남근에 있을 적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비도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성격 발달을 설명을 했는데 에릭슨과 같은 경우에는 성격 발달을 심리사유적 살아가면서 가는 심리사유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개인적, 심리적, 사유적, 환경적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격은 발달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사유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성격 발달로 설명한 것이 바로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2번부터 쭉 쓰면서 특히 거기 밑에 박스에 나왔죠. 프로이드 이론과의 비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들을 강조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에고를 강조했다. 인간관계를 가족관계, 콤플렉스라는 단어에도 도출했는 데 비해서 에릭슨은 사유적 관계, 사유문화적 요인을 강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경향을 인간 발달의 경향 또는 성격 발달의 경향을 프로이드는 부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서 에릭슨은 극적 측면에 초점을 줬다.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서 같이 덧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일생에 걸친 발단계를 양극 이론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신자, 죽은 자, 신생자, 긍정적 측면의 발달해버린 말로 신뢰감 대 불신감,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해서 신자 그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해서 주근 자아 정체감, 저 청소년기까지 그래서 유치원 단계, 초등학교 단계, 청소년기 단계까지 이렇게 주근자의 개념으로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원미 그리고 성인기를 하나로 묶어서 친생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친밀감 대 고립감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감, 중년기의 생산성 침체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노년기의 자아 통정 대 절망감 이렇게 묶어서 근면성, 이거 긍정적 측면의 머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신자, 죽은 자, 신생자란 무음이 철자를 만들었다는 걸 보시되 각각의 단계를 다른 학자들의 발달 단계 분류로 했을 적에 신자, 죽은 자의 단계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그대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고 아직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를 가지고 또 묶어서 소위 구순기와 프로이드로 본다면 구순기와 학문기의 단계 왜냐하면 여기 에릭슨은 신자,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이 두 개의 단계를 묶어서 감각 운동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 동작기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에 대해서는 전조작기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 수준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의 개념으로 거기 나오는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와의 비교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와의 비교
오른쪽에 있는 그 비교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발달 기초에서 반드시 3문제 이상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에릭슨의 이론은 여기 이론 기초에서 반드시 나오고 발달 기초에 가서는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문제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것이 에릭슨의 이론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아들러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와 같은 경우에는 아들러는 보통 우리가 개인심리라고 합니다. 개인심리. 때문에 보통 아들러를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학자마다 바라보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개인심리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 위치 변화를 가지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는 유전과 일반적인 심리학처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보되 이에 못지않게 인간의 성격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에는 저마다의 창조적인 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 그 때문에 일란성 상생아가 태어나서 약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은 부모, 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경우가 그 쌍생아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 걸로 볼 적에 그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유전도 거의 비슷하지 환경 영향도 거의 비슷한데 그 방향을 다르게 한 결정적 요인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아들러가 되겠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아들러는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모든 행동의 출발점 또는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열등감.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신상의 열등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감 모든 행동의 원인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개인 중심의 그런가 하면 사회 중심의 또는 공익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있는데 아들러는 바로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중에 사회를 향한 공익을 지향하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바람직하다라고 봤고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활동 수준을 가미해서 두 가지 기준으로 이 아들러는 성격을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네 개의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강도나 활동 수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격의 유형을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또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이렇게 네 개의 유형을 나누는 사람이 아들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 그저 성격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아들러는 출생 순위를 강조했고 또 아들러는 허구적 목표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마다 누구나 인간은 가상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슴 속에 품은 야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크든 작든 사회 통념상 정상이라고 보든 미쳤다고 보든지 간에 누구나 가슴 속에는 품은 포부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것을 가상적 목표,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그것을 소위 허구적 최종 목적 이런 식으로 별로 이쁘지 못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만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아들러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1번 개요에서 2번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지는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노력이 나오고 사유에 공헌하려는 사유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고 본다. 2번을 가지고 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과정에 보시면 인간을 총체적으로 봤다. 1번에 나와 있지요. 또 3번에 개인은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들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아들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또 5번에 보면 자아는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열등감에 대한 보상과 미완성을 극복하고 완성을 주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쭉 보면 페이지 넘어가면서 열등감, 자 페이지 넘어가시지요.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우월을 향한 노력, 그리고 사유적 관심, 그리고 독자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비중으로 생활 양식 4개의 유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 보면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격으로 열등감과 이를 보상하려는 노력에 의해 형성되며 너댓살 4, 5세경 어찌 보면은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남근기 무렵에 바로 이 아들러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활 양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바로 이것이 거의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거의 변화가 없다. 프로이드나 아들러는 똑같이 유치원 단계 정도에서 형성된 성격의 기초는 그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지배형, 회피형, 또 그런가 지배형, 획득형을 기생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회피형, 또 유용한형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바로 독자적 출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아의 창조적인 힘이나 출생순위, 또 가상적 목표란 용어를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융의 분석 심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가 나와 있지요. 융의 분석 심리. 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이드와는 달리 거기 먼저 읽어볼까요? 융의 분석 심리학은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의 성숙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주장에서 프로이드와 일치되지만 모든 무의식적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말하자면 리비도 개념으로 리비도를 풀었던 성적 충동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구조를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정신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의식과 전의식을 빼버리고 무의식으로만 분류하되 무의식을 퍼스널,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으로. 또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좁은 개념으로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활력소의 개념으로 좁게 설명한 데 비해서 융은 이것을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 모든 활동, 모든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융이 되겠어요. 또 교재하는 약간 따라서 또 융은 성격 유형을 제시를 했죠. 성격 유형을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위치를 가지고 성격 발달 5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융은 리비도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내향형이냐 또는 내향성이냐 또는 유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유향형이냐 이렇게 나눠준 사람이 바로 융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융은 정신의 구성 요소로 4가지를 들었어요. 감각, 직관, 또 사고, 감정. 이렇게 해서 이 2개의 영역을 활용해서 대표적인 심리검사, 여러분도 받아봤겠지만 MBTI를 만드는 기초이론을 만든 사람이 융이 되겠어요.
그래서 리비도 방향을 가지고 내향성, 요양성, 그리고 정보 수집의 방법을 가지고 감각형, 직관형, 정보 처리의 방법을 가지고 사고형, 감정형, 생활의 양식을 가지고 판단형, 인식형, 이렇게 해서 MBTI를 만들었던 이런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융이 되겠어요. 융은 또한 양성설을 주장을 하죠. 양성설. 모든 인간들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성, 여성, 남성으로서 생각, 행동, 여성으로서 생각,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왔었어요. 그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의 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되 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걸 부정을 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양성이 존재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밖으로 보여주는 성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성이 있다.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제시한 것이 바로 융이 되겠어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융의 양설설이에요. 바로 이것이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바로 중년기에 노출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했던 학령 전기, 유치원 단계라고는 4살, 5살, 6살 정도를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딱 떨어지게 말은 하였지만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라고 설명하는 청소년기를 강조를 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융은 중년기를 강조를 해요. 인생의 전환점은 인생의 후기인 중년기를 강조하죠.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진정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들 개성화, 인디비듀얼리제이션 또는 개별화가 등장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던 또 다른 성이 밖에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게 과묵하지 참 재미없이 말 한마디도 않던 남정네들이 중년기가 되면 무슨 놈의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진 냉장고를 가지고 잔소리하고 뭐가 어떻다고 잔소리하고 좋게 보면 섬세란 단어가 여성성이라고 설명되지 않지만 옛날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섬세해져. 그렇게 요조숙녀란 현모양처란 이런 단어만 들으면서 잘못 이렇게 해서 집안 살림만 하던 여인들이 과단성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데 아주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강력한 뚜렷한 구체적인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것은 아니무스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기가 바로 진정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융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융은 많은 용어를 등장을 시키는데 용어.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판사를 하지 못해. 자, 교재를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교재를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개요의 2번 융은 마음, 인격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격의 정의는 융이 내립니다. 성격이란 인간이 일생을 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 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입니다. 일생에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정의를 바로 융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융의 인간과 1번의 두째 줄 보면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동기가 한 인간의 행동에 일관된 행동 양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성격이라고 한다. 또 3번에 보시면 융은 리비도 방향에 따라 성격을 두 가지로 요양성과 내향성으로 나누었다. 또 자아의 정신기능, 즉 정신의 구성조라고 제가 반사를 했으면 자아의 정신기능을 감각과 직관과 사고와 감정으로 이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리비도 방향을 가지고 요양성, 내향성 위에 나온 거 있지요? 3번에 있는 그렇게 해서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심리 검사 도구인 MBTI를 제작하는 기초를 형성했다는 것이 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인간의 성격 발달의 단계를 프로이드는 인지 발달을 가지고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가지고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가지고 청소년기까지만 다뤘었는데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해 놨습니까?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았지만 융은 일생에 걸쳐서 4단계로 나누어서 성격 발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까지를 보통 겹치는 이 중간에서 그냥 아동기라고 묶었습니다만은 이 단계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청소년기 당기면 좋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한 단계, 중년기, 노년기. 그중에 일생의 가장 절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후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중년기라고 봤던 거. 그래서 아동기,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단계라는 것은 에릭슨뿐만 아니라 융도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비도 말씀드렸죠. 프로이드는 섹슈얼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여기는 모든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의 개념으로 넓게 설명했다는 것이 융의 바로 리비도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셀프와 에고를 비교했는데 셀프라고 하는 건 자기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나 자신도 모르는 바로 선험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나를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이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 경험 속의 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아를 분류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의 나를 따진다면 자기가 아니라 자아라고 융의 이론에 비교해 본다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 보여주는 나, 진정 내가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아도 아닌 밖으로 공식적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봐서는 퍼슨에 A를 붙여서 가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부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을 하는 모습을 그냥 몸의 베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다음에 인간의 인격이나 정신 영역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되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다 해서 집단 무의식에서 모든 종족이나 아니면 모든 민족, 모든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인류는 아니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정신세계의 정신세계의 청사진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원형도 있고 그리고 양성설을 주장하면서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성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라는 개념도 바로 이 융이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섀도우 음영이 나와 있죠. 자기나 자아상과는 정반대의 이런 성향으로 무의식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의 개념을 음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감춰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기어나온 때가 있는데 술을 처마셨을 때게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할 줄 아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짓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자기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투, 말의 내용 아니면 행동을 보여줄 때 바로 섀도우라고는 그림자가 기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아나 자기상과는 반대되는 영역으로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특질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 외에도 위에 있는 원형도 곧잘 나오는데 한번 시험 전에 읽어보시고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프로이드에 이어서 신프로이드 학파의 개념으로 에릭슨, 아들러, 융 반드시 한 문제씩이 나오는 영역이어서 화면을 세 면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지행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